예, 부동산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대선 레이스가 시작이 되다 보니까 각 예비 후보자들의 공약들이 발표가 되고 있고 워낙 내용들이 많아서 이걸 좀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이실 텐데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내용들 오늘 싹 한번 물어보고 머릿속에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의 김인만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네. 예. 지금 뭐 쏟아지고 있는 부동산 관련 뭐 공약들이 워낙 많아서 네네. 한번 정리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네네. 전에 그 상반기 집값 상승률이나 전세값 상승률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여전히 좀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역대 최고치가 나왔는데요. 예. 뭐 체감적으로도 그렇고요. 통계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높게 나왔는데 뭐 예상했던 결과인 것 같습니다. 사실 작년만 하더라도 올해가 좀 안정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많았거든요. 네. 전망이 많았는데 항상 전망은 틀리더라고요.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항상 전망은 틀리는데 심리적 마지노선이 좀 붕괴가 된 것 같아요. 올 초만 하더라도 이사 공급 대책이 나오면서 마지막까지 이제 희망을 좀 가졌었거든요. 다수의 수요자들이 기다리면 공급 물량이 많이 나오고 어떻게 되겠구나라는 희망을 좀 가지다가 어디에서부터 이제 좀 삐끗해졌냐면 LH 투기 사태가 발생하면서 야 이거 공급 계획이 제대로 안 될 것 같다라는 불안감이 생겼고요. 또 5월 달이었죠. 재보궐선거 생기면서 이거 서울시장이 바뀌면 또 공공재개발이라든지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급 계획들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예. 우리의 목소들이 늘어났는데 아니나 다를까 최근에 5월 보궐선거가 지나면서 심리적 마지노선이 붕괴가 됐고 코로나 같은 경우들도 이제 좀 마무리가 되면서 어떻게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왔어야 되는데 여전히 계속 이어지면서 저금리 유동성이 회수가 안 되고 있죠.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기대감이란 게 있거든요. 집값이 잡아줄 거라는 기대감. 이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대통령이라든지 정부 여당의 기자회견이나 이렇게 내용을 보면 집값 잡을 테니까 믿고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올해부터 기조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기다려달라는 신호보다는 실수요자들은 대출을 좀 완화해 줄 테니까 필요하면 사라라는 신호를 바뀌었는데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정부가 집값 잡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이 걱정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잡힐 것 같았는데 안 잡히고 이런 현상들이 최근 4년 동안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지제는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다. 지금 상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시작이 되지만 사실은 집값을 잡기에는 지금 이게 불안한 심리를 안정시키기에는 여전히 좀 역부족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수요자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 물량은 또 굉장히 부족하죠. 예. 매물 동결 현상, 양도세, 중과세 풀어줄 것 하면서 결국엔 안 풀어줬잖아요. 실질적으로 안 풀어줬기 때문에 매물은 안 나오면서 불안한 실수요자들은 여전히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올 하반기도 올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강세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결국 영끌에서 집 산 사람들이 이득을 보더라라는 이제 분위기가 그렇죠. 되는데 계속 지켜봤거든요. 네. 야 이거 불안한데 이렇게 해서 되겠냐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사는 사람들이 이득을 봤거든요. 예, 내 그러게요. 친구도 돈을 벌었고 내 주변 사람들도 돈을 벌다 보니까 마지막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제는 안 되겠다. 지금이라도 사야겠다라고 해서 최근에 문의가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꼭 꼭지일 것 같은 상황에서 나오는 어떤 변수들이나 리스크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지금은 이제 그러면 대선 예비 주자들의 각 공약들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일단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좀 구체적인 토지 독점 규제 3법을 내놨습니다. 네. 구체적인 뭐 규모나 크기, 땅 크기를 제시하다 보니까 좀 솔깃하긴 했었는데 이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이게 토지 공개념을 들고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좀 생뚱맞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토지 공개념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제 더 구체화를 시켰는데요. 뭐 최대 1,320제곱미터로 1인당 택지 소유를 제한을 하고요. 개발이익 부담금도 이제 20%에서 50% 상향 조정을 하는데 토지 공개념인 것 자체가 이게 굉장히 민감한 이슈예요. 예. 왜냐하면 토지를 국가나 이게 공공이 소유를 하게 되고 개인의 소유를 좀 제한하겠다. 자본주의에 약간 반하는 정책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야 이게 반자본주의적인 정책이 아니냐. 너무 공격적이다 이런 반응이 있고 또 일부에서는 소수의 부자들이 토지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고 결국에는 지금의 부동산 집값 상승도 그 배경에는 토지 가격이잖아요. 땅값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도 많이 올라갔다. 토지를 잡아야 된다는 관점에서 토지 공개념을 들고 나왔는데 저는 토지 공개념 자체를
옳다 안 옳다 뭐 이렇게 평가하고 싶지는 않아요. 네. 토지 공개념 자체를 보면 저는 너무 이게 색깔론을 굉장히 좀 경계하는 입장인데, 왜냐하면 토지 공개념이 언제 나왔냐면 우리 옛날로 돌아가서 노태우 정부 시절에 군부 정권 시절에 토지 공개념을 들고 나온 대통령이 보수 군부 정권 시절에 노태우 전 대통령이고요. 토지 공개념을 완전히 철폐한 대통령이 진보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철폐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색깔론에 따라서 뭐 진보면 뭐 공개념을 하고 보수면 안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필요하면은 하는데, 저는 약간 의아했던 게 지금 시점에 지금 주택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예. 주택 문제가 심각한데 토지 공개념을 들고 나와서 지금 과열된 주택 시장을 과연 안정시킬 수 있을까 부분에 대한 약간의 좀 회의적인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서 이낙연 후보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여러 가지 솔루션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지금 4년 지났잖아요. 이제 1년 채 안 남았죠. 문재인 정부가 1년이 안 남았는데 4년 동안 많은 규제를 하고도 집값을 못 잡았는데 마지막에 가지고 온 카드가 토지 공개념이다. 과연 토지를 국가가 이렇게 소유하기도 어렵고요. 현실적으로 저는 굉장히 좀 어렵다고 보는 게, 토지 공개념이 성공을 하려면 싱가포르나 이런 해외적인 사례들을 많이 가지고 오거든요. 예. 근데 좀 다른 게, 토지 공개념이 성공을 하려면 우리나라가 지금이 아니고요. 한 1960년대, 70년대 박정희 정부 시절에 예. 우리나라가 이제 토지 개발을 하잖아요. 계획 초기 단계에 토지 공개념 개념을 가지고 와서 국가가 주도해서 토지 개발을 하고 민간한테는 그냥 임대 아파트 위주로 이렇게 갔으면 오히려 우리도 싱가포르보다 오히려 더 잘 됐을 수도 있는데, 예.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말레이 연방에서 독립을 할 때 아예 국가가 한 80% 정도 토지를 가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몇 년인가요? 2021년이잖아요. 이미 토지를, 대부분 토지들이 민간이 가지고 있고 국가가 소유한 토지가 극히 제한적인데 그냥 공권력을 이용해서 민간의 토지를 제한한다? 저는 굉장히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나 싶은 회의적인 생각이 들어서, 이론 자체는 뭐 굉장히 좋은 이론이죠. 뭐 국가가 소수의 개인이 너무 많은 토지를 보유해서 부작용을 생기는 걸 방지하겠다는 건데,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부작용이 심각할 것 같고요. 또 반발 세력들도 많기 때문에 지금의 집값을 잡기에는 약간 좀 역부족의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오히려 더 구체적인 솔루션, 이렇게 해서 집값을 잡을 수 있다라는 구체적인 솔루션을 조금 더 제시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다주택자의 비중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거를 잡기 위한 특단의 대책일 수는 있겠으나,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기본 전제 조건이 좀 큰 정부 하에서 네. 예, 이게 뭐 의논이 되고 논의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은 좀 그렇지는 않을 것 이게 같고. 자칫 잘못하면 토지를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주택 공급 부족 현상으로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럴 수도 민간 있죠. 건설 예. 회사들이 이게 아무래도 제약을 받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사 공급 대책들도 나오고 있는데, 토지 공개념을 한다는 게 좀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지적해 주신 부분도 지금까지 참 많이 회자가 됐던 건데 예, 다시 한번 좀 논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또 이제 집안 싸움이 치열한 또 이재명 지사의 부동산 관련 정책도 개념은 큰 그림에서는 비슷할 수 있겠으나, 이 지사 같은 경우는 공정 분배에 대해서 조금 더 방점을 두고 있는 모습이고, 네. 어떤 부동산 정책에서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와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 크게 보면 좀 비슷해요. 네. 공공이 주도한다는 측면에서는 비슷한데,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낙연 후보는 토지를 직접적으로 정부가 규제를 해서 어떤 칼자루를 쥐고 토지에 대한 직접적인 컨트롤을 하겠다라는 그렇죠. 입장이라면, 예. 이재명 지사는 토지에 대한 세금, 보유세, 토지 보유세를 걷어서 그 돈을 가지고 기본주택이라고 하죠. 이재명 예. 지사는 이제 기본주택 카드를 가지고 왔는데 그 돈을 가지고 공공 임대 아파트를 많이 짓겠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어느 특정 후보를 어떻게 하기는 그렇지만 이재명 지사의 공약이 조금 더 구체적이긴 해요. 왜냐하면 세금을 걷어서 그 돈으로 공공 임대 아파트를 짓겠다. 물론 그 돈만 가지고 공공 임대 아파트, 기본주택, 우리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고 청년 세대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그런 많은 공급 물량을 공급하기에는 그래도 저는 부족하다라고는 보는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재원 마련을 토지에 대한 부유세를 걷어서 공공 임대 아파트를 짓겠다. 조금 더 구체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뭐 그렇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역시 이것도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지금 또 공공 임대 아파트가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네. 계속 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재원 마련이거든요. 우리 SH공사의 부채가 30조 정도 되고요. LH가 한 140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거 넘는데 결국에는 공공이 그 많은 임대 아파트를 짓기 위한 부담을 떠안아야 되는데, 토지에서 얼마나 많은 세금을 걷어들일까에 대한 또 조세 제한도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많이 올렸는데
조세장이 굉장히 반발이 크다 보니까 화들짝 놀라서 최근에 실수요자들은 좀 완화를 시켜주겠다 이런 분위기들이 감지되고 있는데 예. 토지에 대해서 공공 임대 아파트를 짓기 위한 막대한 세금을 걷어들인다. 저는 조세장이 엄청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숙제를 또 어떻게 풀어야 될지에 대해서는 또 이재명 지사님께서 또 솔루션을 제시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의 모든 공약에서 결국의 방점은 민간 아파트의 물량을 어떻게 늘릴 것이냐는 여전히 숙제일 것 같고 네네. 약간의 다른 점, 차이점들을 또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여러분들도 잘 이해가 되셨기를 바라고요. 야권의 대선 이제 예비 후보들, 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오고 있는 말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한달지 또 일각에서는 아예 없애겠다라는 후보도 있고 네네. 아니면 양도세, 보유세 이것도 철폐하겠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세금 쪽에 많이 방점이 찍혀 있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여당과 야당의 온도 차이가 확연히 존재합니다. 이낙연 후보나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여당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재의 정책이 뭔가요? 수요 억제와 공공이 주도하는 공급의 확대인데 수요 억제라는 게 결국에는 핵심 카드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강화거든요. 그래서 여당 후보 같은 경우는 이걸 더 계승적인 차원에서 발전을 시켜서 공공이 주도해서 토지에 직접적인 규제를 하겠다. 토지에 거둬드는 세금으로 공공임대 아파트를 더 많이 짓겠다는 건데 야당은 입장이 다르죠. 아무리 야당이다 보니까 정부 여당, 현재의 문재인 정부의 이제 핵심 부동산 정책의 뿌리를 흔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뿌리거든요. 문재인 정부의 뿌리인데 이거 자체를 폐지를 하거나 완전히 뒤엎어 버리겠다라는 그런 공약들이 나오고 있는데 옳다 그러다의 문제는 아니고요. 사실 종합부동산세도 의견이 반반이잖아요. 예.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이 있고 아니다는 의견이 반이 있는데 뭐 그게 옳다 그렇다 저는 야당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여당 입장도 이해가 되는데 양도세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 후보들에 대해서 또 약간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보유세를 올리게 되면 그렇죠. 가지고 있는데 굉장한 부담을 느끼게 되고 결국에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아야 되는데 지금 양도세, 중과세에 지금 걸려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예. 매물 동결 현상이라고 하는데 3주택자, 규제 지역의 3주택자 이상이면 최고 세율, 지방소득세까지 82.5%거든요. 10억 원의 양도 차익이 생겼는데 8억 2,500만 원을 양도세 국가에 세금을 내라라고 하면 솔직히 우리라도 지금 이걸 내가 팔아야 될까? 아무리 보유세 부담이 크더라도 이거는 너무한 거 아니야라고 주춤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세에 대한 출구 전략을 만들어줘야 다주택자들이 매물이 나오게 되고 매물이 나와야만 시장의 거래가 정상화된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 후보들의 양도세, 중과세 완화가 어느 정도는 좀 이루어져야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야권 후보들의 어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도 해석을 들어봤고요. 질문 4개 드렸는데 시간이 이제 한 3, 4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더 모셔야 될 것 같고 제가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 1개 반을 하겠습니다. 네. 0.5개짜리 질문인데요. 네네. 하태경 의원이 세종시로 수도 이전 얘기를 꺼냈어요. 예. 이거는 뭐 길게 말할 건 없을 것 같고 짧게 그냥 어떻게 보셨는지.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막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이 여당 나왔었죠. 원내대표가 발언해서 세종시 집값만 올렸거든요. 야당 의원이 또 왜 이런 발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엔 서울 집값 안정에는 도움이 안 되고요. 예. 세종시 집값 안정에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의견 들어봤고 아마 여러분들의 생각과도 많이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 1개짜리 질문인데요. 3기 신도시 고분양가 논란이 요즘 들어서 뉴스가 참 맞습니다. 많이 나옵니다. 네네. 이게 현 시세 대비로 했을 때는 비싸다라는 의견과 전 비용을 다 같이 환경까지 고려를 하면 이거는 진짜 한 60에서 80% 수준이다라는 정부의 주장들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좀 필드에 계시니까 좀 평가 어떻게 하십니까? 이게 사실 저는 국토부가 전략적인 미스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국토부가 잘못한 게 주변 시세 대비 60에서 80%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말을. 근데 실제로 보면 인천 계양지구 같은 경우에 주변의 새 아파트 시세는 3억 7천에서 3억 9천만 원 정도인데 네. 3억 5천 6백이 어떻게 60에서 80%냐. 그렇죠.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토부가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신도시를 기준으로 했어야죠. 예. 2기 신도시, 금단 신도시 기준에서 몇 프로다. 그러니까 신도시는 인프라가 좋잖아요. 교통, 교육, 뭐 모든 인프라를 다 갖추고 있고 그 지역의 랜드마크이기 때문에 단순히 주변 지역과 비교하는 것은 맞지가 않고요. 차라리 같은 인프라에 신도시 대비 60에서 80%라고 했으면 맞았는데 정부가 너무 좀 의욕이 좀 앞섰던 것 같고 하다 보니까 비싼 지역 사는 사람들은 체감을 많이 하는데 네. 상대적으로 비싸지 않은 지역에서는 야 이거 3기 신도시 분양가가
결코 싼 게 아니다라는 이게 말을 하는 기대감을 거죠. 너무 많이 심어줬거든요. 네. 주변 시세 대비 그렇다고 하니까 시장에서는 한 2억 중반대 정도로 예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이게 너무 기대감, 홍보 차원에서 너무 좀 자극을 많이 준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만약에 진짜 2억 중반대, 계양지구가 2억 중반대 분양가가 나와버리게 되면 로또 청약 열풍이 발생하거든요. 네. 아, 우리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예. 아니, 주변 시세가 만약에 신도시가 개발이 되면 5억 원 이상량 할 텐데 지금 금단지구도 5억 원 이상 하거든요. 반값에 나오게 되면 굳이 청약 생각이 없던 분들도 인천에 사시는 무주택자들이 너도 나도 다 뛰어들게 되면서 실제로 받아야 될 사람들은 경쟁률이 너무 높아지게 되면서 네. 안 되게 되고 소수 당첨된 사람들은 로또, 당첨 안 된 사람들은 상대적인 박탈감,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가격 자체는 신도시라고 본다면 이 정도 가격이면 저는 괜찮다라고 보는데 주변 시세 대비 60에서 80%라는 기대감을 너무 많이 줬기 때문에 실망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고 오히려 국토부에서 개발 이익들이 발생하잖아요. 예. 가격을 더 낮출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의 개발 이익은 더 많은 공공임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면 오히려 공감이 됐을 텐데 너무 자극적으로 주변 시세 대비 60%를 하겠다니까 기대가 컸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기대에는 못 미치니까 여러 가지 반발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부동산 정책이 이래서 힘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래도 저래도 여러 가지 비판들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약간 기대감을 너무 높여놓은 탓에 여기에 따른 고분양가 논란도 좀 일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 나오고 있는 부동산 정책들 그리고 이슈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고요.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의 김인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